17페이지에 보면 아래쪽에 벽돌벽의 균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미리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조족조에서 벽돌로 쌓아서 건물을 짓는데 벽돌에 균열이 생기면 좋은 거 아니네요. 그죠? 이제 그 아래 가로 1번 지문에 보면 계획 설계상의 미비로 인한 균열이라고 있는데, 기초의 부동치마, 우리 부동치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부동치마 생기면 균열이 당연히 생길 겁니다. 두 번째, 건물의 평면, 인면의 불균형 및 벽의 불합리한 배치. 일단 앞에 건물의 평면 그럼 조금 전에 우리 정형이라는 얘기 했었죠. 맞나요? 비정형도 얘기했고 이런 얘기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창이 위아래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게 좋다 그랬었죠. 맞아요? 위에 창이 있는데 아래에 없으면 관계없지만 거꾸로 위에 창이 없는데 아래에 창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게 불합리한 배치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에 큰 집중 하중, 횡하중 및 충격 등을 받게 설계된 부분, 당연히 이런 데 균열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벽돌벽의 길이, 높이, 두께야 벽돌 벽체의 강도 부족. 당연하겠죠. 길이가 너무 길다든가 너무 높다든가 벽돌 두께가 너무 얇다든가 이럴 때, 또는 벽체의 강도가 약할 경우에 이런 데 균열이 생긴다는 거야. 그 다음에 문골 크기의 불합리. 아까 문골이라는 건 창이 됐든 문이 됐든 간에 예를 들어 위아래가 똑같은 위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똑같이 안 됐을 때 균열이 생긴다는 거고, 가로 2번에 보면 시공상의 결함으로 인한 균열, 벽돌 및 모르타르 강도 부족. 이렇게 예를 든다면 벽돌을 쌓고 모르타르 넣고요. 또 벽돌 쌓고 모르타르 넣고 이런 식으로 쌓아가는데 이 벽돌 강도보다 이 가운데 있는 모르타르 강도가 더 커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만약에 큰 힘으로 깨면 벽돌이 깨지면 깨져야지 이 모르타르가 깨지면 안 된다 그랬죠. 모르타르 강도가 벽돌 강도보다 더 커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1번 같은 경우에는 벽돌 및 모르타르 강도 부족하면 균열이 생긴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온도 및 수분 흡수에 의한 신축. 조금 아까 그랬죠. 물이 적당량 있어야만 화학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벽돌이 빨아먹어버리면 화학 반응 제대로 못하죠. 그럼 균열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이질제와의 접합. 이질제라는 게 그 이자가 다를 이자입니다. 다를 이자. 여기 좀 볼래요? 여기 좀 보세요. 우리 콘크리트 보, 그러면 조족조에 보면 테두리 보죠. 그죠? 테두리 보는 콘크리트잖아. 철근 콘크리트. 그죠? 조족조는 이 아까 벽돌하고 콘크리트 사이에 모르타르 충전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 사이에 균열이 잘 생긴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이질 재료지. 벽돌하고 콘크리트는 서로 다른 재질이 있잖아. 눈빛이 이상하시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이건 보야. 이거는 기둥입니다. 여기다 할까요? 그 사이에 벽돌을 쌓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래야 이해하기 편하나? 벽돌이죠. 그죠? 여긴 벽돌이, 이건 철근 콘크리트야. 그럼 이 사이에 어떻게 균열이 잘 생긴다 이런 얘기. 이질 재료니까 서로 다른 재질. 그 다음에 장막벽 상부에 모르타르 다져넣기 부족. 장막벽이면 뭐예요? 비내력벽, 칸막이벽 이런 거죠. 그죠? 힘을 안 받는 벽. 상부에 모르타르를 다져넣기 부족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이게 보죠. 이게 보잖아. 이 안에 벽돌 쌌는데 예를 들어 이 사이에 모르타르 충전 안 하면 균열이 생길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모르타르의 발음 등의 신축 및 들뜨기, 벽돌벽의 부분적 시공 결합 이런 걸로 결함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벽돌 균열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다 찾아낼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확인해 본 거고, 이제 그 아래 백화현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좀 보시면 흰 백자에 꽃화자입니다. 흰 꽃. 이게 무슨 소리냐면 빨간 벽돌에 여러분들 주택 보면 빨간 벽돌에 벽돌과 벽돌에서 까만색 매지라는 거 치장줄로 돼 있어요. 거기에 하얀 점들이 찍혀 있는 거야. 하얀 점들이 흘러내리는 것도 있고. 이거 백화현상 여러분 교재에 그 백화현상 그 아래 그림 오른쪽 거 보면 저거 확대돼 있죠, 그죠? 빨간 그 벽돌에 하얀색 줄들이 나와 있잖아요. 점도 있고, 그죠? 이게 백화현상인데 원인을 좀 설명해 보면 여기 좀 한번 보세요. 이게 빨간 벽돌, 붉은 벽돌, 적벽돌 이렇게 부르죠. 그 사이에 모르타르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요. 요게 모르타르가 이 모르타르를 우리가 줄룬이라고도 하는 거죠. 줄룬. 그죠? 이게 시멘트, 모래 이렇게 섞어서 접착제 역할을 하는데 요거요. 시멘트라는 거요. 요 시멘트의 주성분이 석회석하고 점토하고 이게 주성분이야. 이거 말고도 다른 게 더 들어갑니다. 조금씩. 근데 주된 성분이 이거다 이거지. 그러면 석회석을 우리가 화학기호는 뒤에 붙어 읽어요. 산화 칼슘이라고 있습니다. 산화 칼슘. 그러면 이 모르타르에 보자고요. 비가 들이치면 이 모르타르 안에 시멘트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빗물이 와갖고 요 석회석하고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집중해 보세요. 다시 갑니다. 이 안에 모르타르가 있는데 모르타르라는 건 시멘트, 물, 모래 섞은 거다. 시멘트의 주성분이 석회석이다. 점토하고. 그럼 비가 오면 빗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요거 모르타르하고 만날 거 아니야. 모르타르 시멘트하고 만날 거다 이거지. 물하고 요거 산화칼슘하고 만나면 수산화석회라는 게 돼요.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탄산가스하고 또 결합이 돼서 하얀 점이 생기는 거야. 그걸 백화현상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생기면 좋지 않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보기 흉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방지법은 여기다가 이게 쌓기형 모르타르 싼 다음에 우리가 치장줄눈이라는 거 하죠. 여기다 치장줄눈 하잖아요. 이 치장줄눈은 뭐예요? 여기다가 모르타르에다가 여기다가 뭐 섞어요? 방수액을 섞어서 여기 집어넣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러면 빗물이 못 들어오게 차단할 수 있다는 거지. 방수액을 섞었으니까. 또 하나 이 벽돌도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는데 좋은 벽돌은요. 우리 콘크리트 하면 압축 강도죠. 철근은 인장 강도지만 콘크리트 압축 강도이지 벽돌도 압축 강도. 벽돌의 강도 그러면 압축 강도다. 그러면 압축 강도에 커야 되겠죠. 그럼 내가 이런 얘기 있잖아. 모든 재료의 기본이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펀치력이 세다. 강도가 크다. 무겁다는 얘기는 빈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빈틈이 없으면 빗물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압축 강도가 크고 흡수율은 적다. 빈틈이 많으면 물이 잘 들어올 거 아니야. 그 흡수율이 적어야죠. 그래서 좋은 벽돌은 흡수율이 적고 압축 강도가 큽니다. 이해했죠? 두들겼을 때 어떻게 맑은 소리가 나요. 청음이라 그래. 그리고 모양도 바르게 생겨야 되겠죠. 이게 1등급 벽돌이야. 압축 강도는 크고 흡수율은 적고 모양은 바르고 두들겼을 때 맑은 소리가 나는 거. 그런 벽돌을 써야 백화현상이 잘 안 생긴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제 결론을 얘기하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시공을 잘못했든지 벽돌을 안 좋은 거 썼다든지 해가지고 백화현상이 생겼어. 그럼 없애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묽은 염산이래. 염산이라는 거 우리 살을 태워요. 정말 조심해야 돼. 묽은 염산이라는 건 염산 1이다 그러면 물을 5 정도 섞어 1대5로 섞어서 닦아내는데 쇠로 된 브러쉬가 있어요. 긁어서 하는데 잘 안 닦여. 일단 모든 게 그런 거잖아. 생기기 전에 발생하기 전에 차단해야 되는데 생겼다 해도 닦는데 잘 안 닦여. 다만 이론적으로 묽은 염산으로 닦아낸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저 이제 내가 원하는 건 하나하나 외우는 걸 원치 않는다. 여러분들이 써가지고 집에가 탈탈 외우는 거 원치 않는다. 절대. 이해해라. 그리고 내가 시험 때까지 수십 번 반복해 줄 거고 자연적으로 공부해야지. 그거 쓰느냐고 손가락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설명 못 들으면 집에 가서 짜증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자.
자, 이제 교재로 갑니다. 지문을 볼까요? 공사가 끝나 얼마 지난 후 물이 스며들어 벽돌벽의 벽체 표면에 흰 가루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벽 표면에 침투하는 우수, 빗물이죠. 수분 등에 의해 줄눈 모르타르의 알칼리 성분이 수산화석회로 되어 공기 중에 탄산가스와 결합하여 벽편에 희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제 백화 현상이 뭔지는 알았고 그 아래 방지 대책이요. 흡수율이 낮은 질이 좋은 벽돌 및 모르타를 쓴다. 이해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줄눈을 수밀하게 하여 벽면에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구조적으로 차양, 루버 등을 설치해 빗물이 벽면을 타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다. 여기 좀 볼래요? 차양은 현관문 위에 툭 튀어나온 거 있죠? 내가 그려줬는데 이상한 눈빛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그리려고 그래요. 사람 여기 서 있죠. 여기 현관문이에요. 현관문 위에 보면 툭 튀어나와 있죠. 요걸 갖다 우리가 차양이라고도 합니다. 들어봤나요? 또는 캐노피라고도 해요. 캐노피 들어봤나요? 차양. 그러면 이런 경우 이게 튀어나온 벽돌에 빗물이 들이치는 걸 차단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루버라는 거. 거기 보면 루버라는 용어도 나오죠. 맞아요? 여러분 창가에 보면 햇빛 들어오지 말라고 루버라는 거 쳐가지고 쫙 하면 저 햇빛을 차단하잖아요. 근데 이 루버도 햇빛을 차단하는데 실내에서 차단하는 것도 있지만 실 밖에서 차단하는 루버도 있어요. 예를 들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이렇게 수직 루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건물에 튀어나와 있어요. 고정 루버 중에 하나인데 또 수평 루버는 이런 식으로 있어요. 건물 밖으로 튀어나와 있다 이거지. 이게 수직 루버, 수평 루버. 햇빛을 차단하는 역할도 하지만 어때 빗물이 들이치는 것도 차단해 준다 이런 얘기지. 이거 차양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빗물이 들어오면 백화라는 게 잘 생기잖아요. 빗물을 차단하려면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빗물이 잘 안 들이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파라핀 도료를 써요. 파라핀이라는 건 양초를 파라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 옛날에 학교 교실 바닥이나 복도 걸레 가져와서 양초로 막 문질렀던 기억들이 있을 거야. 그런 기억들이 있죠.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 양초를 바르면 빗물이 잘 못 들어오거든. 방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옆 페이지 가봅니다.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우기 시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제거 방법은 묽은 염산을 세척은 물로 씻어 제거한다. 그런 거보다. 그럼 머릿속에 정리하는 게 그런 거네요. 뭐 수산화석회 이런 거 머릿속에 떠올리면 안 돼. 헷갈리고. 다만 백화 현상은 빗물이 침투해가지고 하얗게 만들어지는 현상이구나. 빗물을 잘 차단하면 되겠네. 이해했나요? 근데 빗물이 어떻게 들어와서 생겼어. 그럼 묽은 염산으로 닦아내야 되는데 이런 정도 이해됐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콘크리트 블록 구조라는 게 나오는데 아까 블록이 뭔지는 다 설명됐고요. 그죠? 근데 내가 그 아래 보면 블록 구조의 특성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미 앞에서 우리 다 배웠던 거다. 건축 구성 양식에 물리에서 보면 근데 내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보강블록조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 했었고요.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 블록 구조의 장점, 단점 빠르게 볼 거야. 대량 생산, 경량, 불연 구조이다. 경량이란 가볍다는 거잖아요. 속이 비었으니까. 그죠? 불연 재료, 불에 안 타는 재료다 이런 얘기죠. 구조 및 시공 한편하고 공기가 단축되고 지진이 횡력이 약하다. 제일 중요한 게 조족조하면 횡력에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진의 힘이 10개면 9개가 좌우로 오는 힘이라 그랬죠.
횡력이 약하고 지진이 약하다는 거지. 균열이 생기기 쉽고. 그 아래 강도는 나중에 더 이상 공부할 거 없을 때, 그런데 졸리더라 그때 보는 거야. 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아래쪽에 가보면 블록의 종류에서 가로 3번에 보강블록조라는 게 있나요? 보강블록조. 교수님 난 그래도 읽어볼까요? 그러면 읽어보는 건 내가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에는 보강블록조가 거의 나온다. 이제 보강블록조를 한번 보자고요. 1번 블록의 빈 공간에 철근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채워 구조물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보통 철근을 넣기 위해 반드시 통줄을 쌓게 한다. 이 통줄은 쌓게 한다. 반드시 통줄은 쌓게 한다. 여기다 체크를 하세요. 이 보강블록조는 통줄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조족조는 원칙이 막힌 줄론이지만 보강블록조만큼 무슨 줄론 쓴다? 통줄론 쓴다.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블록 사이에다가 블록과 블록 사이에다 여기다 철근을 이렇게 집어넣는다.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모르타르를 채워넣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철근을 넣으려면 이렇게 통줄론, 막힌 줄론의 기준은 세로줄론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하시죠? 세로줄이 통과되어 있으면 통줄론인 거고 막혀 있으면 막힌 줄론이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보강블록조라는 거다. 이 철근을 넣기 때문에 더 튼튼하다. 이제 통줄로 한다는 거 제일 중요한 질문, 이거 이제 두 번째 질문 봅니다. 블록조 구조 중에서도 가장 튼튼하면 이는 내력벽에 적합하다. 내력벽에 쓴다는 거 당연한 거죠. 벽 세로 철근 및 가로 철근은 D10mm를 사용하여 보통 800mm 정도의 간격으로 배근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다 넣어본다면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 블록 사이즈가 아까 얼마라 그랬죠? 390. 요거는 190. 요 두께는 100도 있고 150도 있고 190도 있고 이랬어요. 그렇다면 여기다 철근을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한 김에 테두리보도 넣어 보자고요. 어차피 나올 거니까. 테두리를 돌아가면서 있는 보에서 이걸 테두리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좀 이따 나올 건데 여기 좀 볼래요? 이 테두리볼을 두는 목적은 이 네 개의 벽을 하나로 잡아주기 위한 거예요. 이 네 개의 벽을 하나로 잡아주기 위한 거다. 또 위에서 힘이 내려올 때 이 테두리볼가 없으면 여기 설명이 중요해요. 고만적 거 여기 좀 보세요. 힘이 내려오면 이렇게 수직균열이 생겨요. 근데 이 테두리볼가 있으면 힘을 갖다가 옆으로 분산시켜줘요. 그래서 수직균열을 방지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적어도 다음 파트엔 적어도 내가 잔소리 안 할 거예요. 맨 처음 한 번 이 책 끝날 때까지는 한 번 다 들어야 된다. 날 믿어라 제발. 그러면 이 속에다가 철근들을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수직으로 집어넣으면 수직 철근이겠죠. 수평으로 넣으면 수평 철근일 거야. 근데 이 간격이 800mm, 세로로도 이 간격이 800mm 정도 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90에다가 모르타르 10mm 들어가면 얼마예요? 10mm 들어가면 400이죠. 그럼 두 칸마다 넣는다는 얘기네요. 그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190mm면 여기 줄론 10mm 들어가면 2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800이면 4칸마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네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저 지문 보겠습니다. 그 3번에 벽 세로 철근 및 가로 철근은 D 10mm를 사용하고 그랬어요. 여기 좀 보세요. 요 가로로 놓든 세로 놓든 요 철근이 D 10mm고 이게 2형 철근이라고 했죠. D자가 들으면 2형 철근이야. 만약에 이렇게 동그라미에다 짝 들면 이게 파이, 초코파이 할 때 파이. 이거는 원형 철근을 얘기하죠. 항상 원형 철근보다 2형 철근이 1mm 정도 커야 써. 근데 이제 여러분 책이 거기는 저기 됐지만 여기 좀 볼래요? 요 모서리에 쓰는 철근. 요 벽과 벽이 만난 요 모서리에 있는 철근은 D 13mm. 그러면 원형 철근은 12mm 정도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할 수 있나요? 이 모서리에 있는 철근이 이 가운데 들어가는 것보다 좀 더 굵은 거 쓴다 이런 얘기야. 나중에 외울 거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세로근은 원칙으로 기초 테두리부에서 위층의 테두리부까지 있지 않고 배근하여 그 정착 길이는 철근 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 좀 볼래요? 좀 말을 어렵게 써놨는데 옛날에는 공장에서 철근이 8m짜리가 만들어져요. 8m짜리가 공장에서. 왜 그러면 차에 싣고 운반해야 되잖아요. 운반을 용이하게끔.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한 개 층이 보통 3m 보통 돼요. 두 개 층이면 6m죠. 맞아요? 근데 철근을 정착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철근을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해 보면 철근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 테두리부에다 철근이 이렇게 정착해요. 저 아래 기초에다가 또 이렇게 정착을 하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세로 철근은 연결해서 안 써. 그냥 하나짜리 철근 통을 쓴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가로 철근은 이 건물이 50m, 100m짜리도 있을 거 아니야. 가로 철근 이어서 써야 돼. 이 가로로 가는 철근은 서로 이어서 써야 된다 이거야. 근데 세로 철근은 하나짜리 쓴다 이거야. 그 지문을 다시 볼게요. 세로 철근은 원칙적으로 기초 테두리부에서 위층 테두리부까지 있지 않고 배근하여 그러니까 하나짜리 쓴다 이거야. 그 정착기는 철근 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이제 내가 이걸 옛날에는 다 그림 그려서 설명했는데 지금은 여기 좀 볼래요? 옛날에는 허용 응력도 설계법이라는 걸 썼고 지금은 극한 강도 설계법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이 극한 강도 설계법에서는 철근 지름의 40배 이상 이런 게 없어졌어. 인장력은 철근 지름의 몇 배 이런 게 없어진 거. 인장력을 받는 건 300mm, 압축력을 받는 건 200mm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어. 옛날 규정에 있는 걸 여러분 책에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냥 40배 이상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세로 철근은 하나짜리 쓴다 이런가 이어서 안 쓰고. 그 다음에 그라우트 및 모르타르의 세로 피복 두께는 20mm 이상으로 한다. 그라우트라는 건 시멘트 풀을 주입하는 거. 우리 그라우팅이라고 한다 그랬죠. 여기다가 여기 시멘트 풀을 주입하는데 그 두께가 최소 20mm는 돼야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내가 별표 쳐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아래도 세로근 상단부는 180mm 갈구리를 내어 벽상부에 보강근을 걸치고 결속선을 결속한다 그랬는데 좀 있다가 철근코에서 나옵니다. 그때 설명할 거야. 그런가 보다. 그 아래 있는 것들 7, 8, 9번도 그렇고 그 옆에지 10번 지문이요. 10번 지문이 중요하다. 우리 시험에도 언급이 됐고 4층 보통 3켜 이하로 하며 상부 50mm 정도는 사춤하지 않는다. 이제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좀 한번 볼래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쳐다보면요.
여기 요 블록에 두께가 있겠지. 이걸 살두께라 그래요. 이렇게. 이 살두께가 아래쪽이 얇고 위에가 두꺼운 게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모르타르 넣고 또 올리려면 위에가 넓어야 되거든요. 살두께가 두꺼운 쪽이 위로 가게 이렇게 쌉니다. 근데 우리가 보강 블록 짜면 여기다 철근 넣어야 되죠. 그럼 가운데 이렇게 철근을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처음에 싸면 우리가 한 켜라 그래요. 두 번 싸면 두 켜, 세 켜, 네 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다가 모르타르를 이렇게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통 세 켜나 네 켜마다 사춤을 해요. 나는 세 켜마다 한다면 한 켜, 두 켜, 세 켜마다 여기 사춤한다 그러면 요 끝에서부터 50mm, 센치라면 5cm입니다. 떨어뜨려서 요까지만 사춤을 하는 거야. 모르타르를 채워넣는 걸 사춤이라 그래. 모르타르를 채워넣는 걸.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모르타르를 채워넣는 거야. 그래야만이 아래에 있는 거 위에가 하나로 연결되겠죠. 이해할 수 있나요? 모르타르를 채워넣는 걸 사춤이라고 한다. 이 사춤은 몇 켜마다 세 켜나 네 켜마다 한다. 근데 이 끝에서부터 얼마 떨어뜨리고 나서 50mm 떨어뜨려 놓고. 이해됐죠? 그러면 그 지문 이 됐고 이제 11번 보기만 합니다. 사춤은 철근이 배근되어 있는 곳만 사춤을 하고 여기 이 철근 인대만 모르타르를 채워놓는다는 거야. 여기 이 빈 구멍에다 넣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철근 인대만 여기만 모르타르를 채워놓는다 이런 얘기야. 모르타르의 배합비 1대3 정도. 그러니까 이 소리가 시멘트하고 모래의 배합비가 1대3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콘크리트형 블록은 물치김이 아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거는 물치김을 하지 않는데 시멘트 블록은 물치기만 하는 거야. 여기 모르타르 집어넣는 여기에 아까 그랬죠. 벽돌은 다 물치기만 해야 된다 그랬었죠. 맞아요? 근데 블록은 요 모르타르 닿는 데만 시멘트 블록은 모르타르 닿는 데만 물치기만 한다. 근데 이 블록도 콘크리트로 만든 블록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눈동자 흔들리는데 콘크리트는 시멘트, 물, 모래, 자갈 이게 섞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요거 예전에 다 했는데 요 시멘트하고 물 섞은 거는 시멘트 풀이라고 했죠. 그죠? 요 시멘트 풀에다가 모래까지 하면 이거 모르타르 줄여서 몰탈이라고 한다 그랬죠. 맞아요? 요렇게만 섞어서 만들면 시멘트 블록이라 그래. 자갈까지 섞으면 콘크리트 블록이라고 하는 거고. 이해했나요? 그러면 시멘트 블록은 물치김을 한다는 거야. 어디에? 모르타르 닿는 곳에만. 이해했나요?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거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지문을 선별하면 제일 중요한 거 1번 지문 통줄눈 쌓기 한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내력벽이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옆 페이지 가서 10번 지문. 그 다음에 11번에 앞에 있는 거 있죠. 사춤. 철근 배근대만 사춤한다는 거. 요 정도가 더 중요한 지문입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82페이지에 테두리보라는 게 나와 있어요. 테두리보. 이제 요 테두리보에 대한 걸 배울 건데 요거요. 요걸 갖다가 우리가 테두리보라고 했고 이 테두리보도 중요합니다. 내가 조금 아까 이런 얘기 했어요. 이 벽 4개를 갖다가 하나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따로따로 놀면 약해지는데 하나로 잡아준다. 또 위에서 힘이 내려왔을 때 이 테두리가 없으면 수직균열이 이렇게 생긴다. 수직으로. 근데 이거 양쪽으로 이 테두리가 있으면 힘을 옆으로 이렇게 분산시켜줘서 수직균열도 방지해주고 뭐 철근도 정착시켜주고 이런 역할이 테두리보예요. 일단 교재로 가서 테두리보 지문을 볼 거예요. 보기만 하는 겁니다. 각 층의 벽체 상부에 철근 콘크리트 볼을 둘러 내력벽과 일체로 연결한 것을 테두리보라 하며 벽돌구조와 블록구조에 공통으로 사용한다. 그런가 보다. 테두리보의 역할, 여기다 별표 할 겁니다. 별표. 테두리보의 역할이다 별표.
이건 이제 1번 지문부터 확인합니다. 벽체를 일체로 연결하여 하중을 균등히 분산한다. 이렇게 이 네 개의 벽을 갖다가 하나로 잡아줬죠. 그 힘이 내려오면 분산시켜준다. 이게 힘을 분산시켜준다. 그 다음에 수직균열 방지 이미 얘기됐죠. 수직균열 방지. 그 다음에 세로 철근을 정착하게. 이것도 요 세로 철근을 요 테두리보에 이렇게 정착한다 이거죠. 이 세로 철근을 여기다 이렇게 정착한다 이런 얘기야. 테두리보에다가. 그 다음에 지붕, 바닥판 등의 집중 화정에 대한 보강하고 최상층 또는 단층의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으로 할 경우는 제하고 테두리볼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소리가 뭐냐면 여기 좀 볼래요? 여기 좀 볼래요? 이게 2층 건물이라고 해보자고요. 2층 건물이면 여기도 테두리보가 있어요. 이렇게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다는 거야. 근데 만약입니다. 만약 이게 한 개 층이야. 이렇게 한 개 층이면 여기다 테두리볼을 안 두고 여기다 콘크리트 바닥, 이런 콘크리트 바닥을 치면 이 테두리볼을 안 만들어도 돼. 안 둬도 된다 이거야. 이 콘크리트 바닥이 테두리보의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했나요? 다시 눈동자가 이해가 안 가서. 만약에 2층 건물이에요. 그럼 여기도 테두리보 있고 여기도 테두리보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이 최상층, 요 1층이면 1층 자체가 최상층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다 콘크리트 바닥을 쳤어. 그럼 여기다 테두리보 안 두고 그냥 콘크리트 바닥만 쳐도 된다 이거야. 왜? 콘크리트 바닥이 테두리보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두 개 층일 때도 여기는 테두리보를 둬도 여기는 테두리보 안 두고 콘크리트 바닥만 쳐도 된다는 거지. 테두리보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야. 또 이해가 될까?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지문은 뭐냐? 1, 2번 지문이 제일 중요해요. 5가지 중에서 1, 2번 지문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5번 지문은 예외 규정인 거야. 테두리보를 안 두고 그냥 콘크리트 바닥으로서 테두리보를 대신한다는 얘기인 거야. 예외적인 규정인 거고. 이제 테두리보의 층과 너비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표현해 볼까요? 여기를 갖다 한번 이렇게 잘라 보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일로 쳐다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요거는 콘크리트 바닥판의 두께입니다. 콘크리트 바닥판 두께. 이게 테두리보인데 요걸 테두리보의 너비라고 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테두리보의 춤이라고 합니다. 너비하고 춤. 그럼 여기 보시면 이건 콘크리트 바닥판이 옆에 붙어 있는 거야. 이 콘크리트 바닥판이. 그러면 우리가 테두리보에서 두께를 보통 T로 표현을 해요. 두께를. 근데 요게 만약에 너비가 T다 그러면 요 세로 춤은 1.5T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 소리는 이런 거야. 너비의 이 춤은 너비의 1.5배 이런 뜻인 거야. 그러면 여기 보자고. 이 너비가 만약에 200mm다. 센치라면 20cm인 거죠. 200mm일 때 춤은 얼마냐 그러면 200 곱하기 얼마? 1.5 하면 된다 이거지. 이해했나요? 그러면 2일은이 250에서 300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너비가 200이다. 그러면 춤은 얼마요? 300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너비의 얼마? 1.5배니까. 이해했나요? 아직? 자, 근데 예외 규정이 있다. 예외 규정. 단층이면 단층. 단층이라는 게 홀로 단자니까 한 개 층이죠. 한 개 층일 때는 한 개 층일 때 이 테두리보의 크기는 250mm여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층일 때는 한 개 층일 때는 테두리보 춤이 250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다시 정리합니다. 너비보다 춤이 항상 크다. 몇 배 크냐? 약 1.5배 더 크다. 너비가 200이면 춤은 300이다. 단 예외 규정이 있는데 한 개 층, 단층이면 250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됐나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는 그 아래 벽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여기 좀 보세요. 오늘 이렇게 호흡이 안 맞지 다. 여기다 벽돌을 싸면 이 벽돌에 한 장을 쌌다라고 치자고요. 그럼 한 장이면 190mm잖아. 모르타르까지 최소 200은 되겠죠. 그러면 이 벽돌 힘을 받는 내력벽보다 이 테두리보의 너비가 최소한 같거나 더 커야 돼. 그러니까 벽 두께보다 이 너비가 최소한 같거나 더 커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했나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너비하고 똑같이 벽돌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테두리보 너비보다 벽돌이 더 크면 안 되죠. 이해했어요? 그럼 교재로 갈 수 있어요. 자, 이제 82페이지 아래 보면 테두리보의 춤과 너비라는 거요. 춤, 내력벽의 두께 1.5배 이상 또는 300mm 이상, 단층 건물에서는 250 이상으로 한다. 이해될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해 안 되면 옆에다 체크해놓고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너비는 내력벽 두께 이상 또는 대림벽 중심간 거리의 20분의 이상으로 한다. 여기 좀 보시면요. 어렵나요? 여기 좀 보세요라는 단어 뜻이. 힘을 받는 벽이 내력벽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내력벽. 그러면 이 너비는 이 내력벽하고 같거나 더 커야 되죠. 이 테두리보의 너비가. 맞습니까? 그러면 또 이 내력벽을 이렇게 테두리벽하고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려는 건 대림벽이, 예를 들어 이게 A벽, B벽, C벽, D벽이다 그러면 A벽의 대림벽이면 B벽이나 D벽이죠. 만약에 B의 대림벽 그러면 A나 C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의 직각인 벽이 대림벽이니까. 그러면 지금 그 동그라미 2번 지문이 내력벽 두께 이상 또는 대림벽 중심간 거리에 얼마? 20분의 이상. 여기 얘기합니다. 여기. 요 벽의 중심. 요 벽의 중심. 이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전체 길이에 요 너비가 요 전체 길이에 얼마? 20분의 1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했어요? 한 3분 정도가 눈동자가 이상해. 다시. 일단, 대림벽이라는 건, 이 벽의 직각인 이 벽이잖아. 또 만약 이 벽의 대림벽, 그럼 이게 대림벽이잖아. 어쨌든, 요 벽 중심과 벽 중심에 이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 테두리보의 너비는 이 대림벽 중심 거리 얼마? 20분의 1 이상으로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인 거야. 그래도 안 되면 체크해 두시고, 나중에 기회가 또 있을 거야. 이제 옆 페이지 갑니다. 테두리보의 배근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요치 않아. 나중에 더 이상 할 거 없을 때 할 거다. 읽어보고 싶은 사람 읽어봐도 관계는 없지만 그 아래 이제 블록 쌓기시 주의사항이 있는데 별표할 겁니다. 별표. 블록 쌓기시 주의사항 별표할 거고 그 중에 하나 문장을 바꿔서 답이 된다. 1번부터 보려고 합니다. 블록은 살 두께가 두꺼운 쪽이 위로 가게 한다. 이거. 요 블록의 요 두께를 살 두께라고 하는데 얇은 쪽이 있고 두꺼운 쪽이 있다. 두꺼운 쪽이 위로 가야 된다. 이거. 그 이유는 여기다가 모르타르 넣고 블록을 쌓아야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하로 쌓는 높이가 1.5m 이내. 이해할까? 아까 벽돌도 1.2에서 1.5m 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1.2에서 1.5m 사이야. 벽돌하고 똑같이. 최대가 1.5m인 거고. 그 다음에 동그란 선에 블록은 벽돌과 달리 모르타르 접착 부분만 물치기만 한다. 아까 벽돌은 전체 다 물치기만 한다 그랬죠. 근데 이 블록은 여기 모르타르 지르브라는 요 부분만 물치기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란 4번에 세로줄눈과 철근을 넣는 빈속 구멍에만 모르타르 콘크리트를 넣어 사춤한다. 이거 철근 들어가는 데만 모르타르를 채워놓는다 이런 얘기야. 이걸 사춤이라 그래요. 모래사자입니다. 모래를 채워놓는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지문들은 그렇게 중요치 않아. 5번 다음에 바로 7번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책에는. 8까지는 그렇게 중요치 않고 저거고, 이제 9번에 인방본은 좌우벽에 최소 200mm 이상 물려라. 아까 인방이 뭔지 배웠죠? 철근 콘크리트나 철거라고 좌우측이 200mm 물린다는 얘기 했었죠. 이해했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봅니다. 10번 지문이요. 블록이 교차하는 부분이나 모서리 부분엔 철망, 철근 등으로 보강한다. 여기 좀 볼래요? 이렇게 블록과 블록이 직각으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통과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엔 철망으로 보강을 해준다 이런 얘기야. 철근으로. 아까 연결철물이라는 거 얘기했었죠. 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11번 지문이요. 줄눈은 10mm를 기준으로 통줄눈을 피하고 막힌 줄눈으로 하지만 모든 조족조는 막힌 줄눈이 원칙이잖아요. 그죠? 보강 블록조는 반드시 통줄눈 한다. 이 11번 지문 아주 중요하고 이 지문에서 거의 답이 많이 된다. 나머지 지문도 보려고 합니다. 모르타르 용적 배합비는 보통 1대3. 으로 하나 1대5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범위가 1대3이나 1대5로 한다는 얘기예요. 모르타르 강도는 블록 강도의 1.2에서 1.5배. 여기 좀 볼래요? 아까 이런 얘기 했었어요. 벽돌을 쌓고 모르타르 넣고 벽돌 쌓고 이런 식으로 왔는데 이 모르타르 강도가 벽돌 강도보다 커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블록도 마찬가지야. 이 블록보다 모르타르 강도가 더 커야 돼. 이해할 수 있어요?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조족조는 항상 이 모르타르가 접착제잖아요. 접착제 강도가 더 커야 되는데 이제 이거 끝나면 철근 콘크리트를 배울 건데 반대 철근 콘크리트는 자갈, 그 사이에 모래 있죠. 그 사이에 시멘트 풀이 있죠. 맞아요? 이래서 이걸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이 콘크리트는 골재 강도가 시멘트 풀 강도보다 더 커야 돼요. 막말로 큰 힘으로 깨면 이 시멘트 풀은 깨져도 돼. 근데 골재가 깨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서로 반대적인 개념이잖아. 조족자 콘크리트에서. 이해하시죠? 이제 나중에 나올 거고 이제 그 아래 블록조의 기초 얘기 나오는데 맨정신에 보면 안 된다. 졸릴 때. 그 아래 이제 돌구조를 볼 겁니다. 네, 돌구조에서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지만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일단 돌구조 지문 한번 보려고 합니다. 돌구조는 가공된 돌을 쌓아 올려 구조체로 만드는 조족식 구조법의 일종이다. 현재는 주요 구조부를 돌구조로 쌓는 일은 드물고 주로 내외 장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 좀 한번 볼래요? 옛날 뭐 수원, 화성 이런 것들 옛날 고건물들은 돌을 넣고 여기다가 이게 쐐기라는 걸 대요. 납쐐기 또는 나무쐐기를 대고 모르타르를 채워요. 그리고 이렇게 자연석을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습식이라고 합니다. 습식. 모르타르 쓰잖아. 습식이죠. 맞아요? 물 안 쓰면 건식, 물 쓰면 습식이죠. 친 다음에 왜 그러냐면 이 모르타르가 이 돌무게를 못 견뎌서 이 쐐기가 없으면 그냥 모르타르가 다 삐져나와. 이해했나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모르타르가 굳으면 요 쐐기를 갖다 흔들어요. 틈색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다 굳으면 이제 이걸 나무 쐐기를 빼내고 여기다 모르타르를 채워놓고 헝겊으로 막아놔요. 굳으면 이제 헝겊을 떼내는 거죠. 이게 습식이야. 그리고 이 쌓는 높이가 우리 조금 전에 조족조, 벽돌이나 블록은 하루에 1.2에서 1.5m잖아요. 근데 돌은 1m 이하로 쌓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무겁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나중에 저 뒤에 가보면 타일 공사를 배워서 타일 공사도. 타일도 하루에 쌓는 높이는 1.2에서 1.5m야. 항상. 돌만 1m 이하. 무거우니까. 이제 건식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요즘은 이렇게 잘 안 한다. 고건물이나 복원하는 사업 할 때 하는 거고 돈이 비싸니까. 철근 콘크리트를 칩니다.
철근 콘크리트 치고 돌을 화강석이라고 합니다. 화강석. 원래 화강암이라고 하는데 화강암은 용암이 분출돼서, 용암이 뭔지 알죠? 마그마. 용암이 분출돼서 공기하고 접촉해서 만들어진 돌이 화성암이란 돌이에요. 화성암이란 돌 중에 화강암이란 돌인데 강도가 커요. 이걸 그라인더로, 다이아몬드로 된 그라인더로 윙하고 갈아요. 이렇게 홈을 만들어 두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앵커 볼트, 기초 볼트 넣어서 연결 철물을 또 여기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연결 철물 이렇게 집어넣고, 그래서 이 돌을 갖다 여기다 이렇게 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사실 이 안에 콘크리트하고 돌 사이 여기다가 단열재를 집어넣어요. 여기 단열재. 은박 반짝반짝한 거 집어넣어 돌공사하는 거 본 사람 있을 거야. 근데 여기 비가 들이치면 빗물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실리콘 수지를 쏴요. 쭉 창 틈에 써놓은 거 있잖아요. 실리콘. 실리콘은 합성 수지 중에 방수 얘기하면 실리콘. 방수 효과가 제일 좋아요. 틈새를 메꾸기 위해서. 이 아래도. 이런 건 건식이라고 한다. 물이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요즘에 짓는 원룸 같은 거 보면 다 이렇게 있잖아요. 돌 붙이면 있어 보이거든요. 분양이 잘 된다 이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다. 이제 습식 건식 이런 얘기고, 이제 그 교재로 가서 장단점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었다. 빠르게 확인할 거야. 장점은 내화, 내구, 내수, 내화성이 우수하다. 압축 강도가 높고 내마음성이 우수하고 방한 방서적이고 중간에 외곽 장중미려하고. 단점은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의 20분에서 40분 정도. 그래서 돌도 강도하면 압축 강도를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인장 강도는 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횡력, 수평력, 진력이 약하다. 다 이거 조족조니까 이거 당연히 횡력이 약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비중이 크고 무겁다 이게 가공이 어렵고 다 이해할 거고, 이제 그 아래 석재의 주요 용도가 있는데 꼭 알아야 될 게 최소한 두 가지는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화강암이라는 거예요. 화강암. 지문을 볼 겁니다. 경도, 단단한 정도, 강도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내마모성, 내구성, 빛깔, 강택이 우수하여 구조형, 장식형. 여기다 밑줄 긁을 거야. 구조형, 장식형. 구조형이라는 건 힘을 받는데, 장식형은 이쁘게 보이는데 쓰는데, 둘째 줄에 화염의 접촉 시 균열 발생 및 파괴된다. 이 소리를 막 어렵게 썼는데 열에 약하다 이런 얘기야. 화염 접촉 시 균열 발생이 파괴된다. 이걸 짧게 얘기하면 열에 약하다. 막 여러분 책에 어렵게 써놓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가보면 동그란 육군에 대리석이라는 거 있나요? 이것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도 나왔고 저였는데 지문 볼 거야. 연마하면 광택과 빛깔, 무늬가 아름다워 장식형 또는 조각형 우수하다. 장식형에 밑줄 그세요. 둘째 줄에 그러나 산과 열에 약하다. 여기도 밑줄 그세요. 산과 열에 약하다. 또 봅니다. 풍화, 마모성, 내구성의 경우로 외장용으로 좋지 않다. 여기 외장용으로 좋지 않다. 여기다 밑줄 그려고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답이 돼. 외장용으로 좋지 않다는 얘기는 뒤집어 생각하면 내장용으로 쓴다. 이게 내부에만. 외부에 못 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이 문장을 해서 거기서 답이 된다. 그 위에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중요치가 않다. 여유될 때 한번 읽어보는 정도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석재의 압축 강도가 나옵니다. 이 순서는 여유되면 암기하면 좋습니다. 화강암, 대리석, 안산암, 사암, 응해암. 내가 칠판에 따로 안 씁니다. 체크만 하세요. 화강암, 대리석, 안산암, 사암, 응해암. 이 순서를 체크해두고 나중에 기억할 거다. 그 다음에 그 아래 건식 돌붙임 공법이라는 게 있는데 지문 보기만 할 겁니다. 모르타르 등과 같이 물을 사용하지 않고 기타 긴결 철물을 이용하여 석재에 붙이는 공법으로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동절기 공사가 가능하며 동해에 대한 피해 우려가 적은 붙임 공법이다. 당연하죠. 이거 물 안 쓰니까. 그죠?
겨울철 공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공사 기간도 단축되죠. 물 안 쓰니까 동해도 예방되고. 다음 페이지요. 일반 사항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지문을 한번 볼 거예요. 내가 체크하려는 것만 체크하세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건식 석재 공사는 석재의 하부는 지지용. 여기다 밑줄 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석재의 상부는 고정용. 여기다 체크할 겁니다. 나머지는 볼 겁니다. 설치하되 상부 석재의 고정용 주정판에서는 하부 석재의 간격을 1mm 유지하며 촉구멍의 깊이는 기준보다 3mm 이상 더 깊이 천공하여 상부 석재 중량이 하부 석재 전달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건 첫째 줄인데 여기 한번 볼래요? 하부는 지지용, 상부는 고정용이라고 했잖아요. 밑줄 친 데가. 여기 좀 보세요. 여기 한번 마저 보세요. 이렇게. 자, 이게 연결 철물이에요. 이걸 영어로 파스너 또는 페스너라고 발음합니다. 연결 철물을. 돌을 갖다 연결하는데 요 위에 거는, 그 위에 거는 뭐래? 고정용 이런 얘기 나왔죠. 요 위에는 무슨 용? 고정용. 요 아래는 지지용. 여기 좀 한번 보시면 이 돌이 밑으로 내려오는 걸 못 내려오게 지지해 준다 이거지. 유권자가 대통령을 지지하죠. 누구를 지지하잖아. 이해하시죠? 지지한다. 근데 위에 이 돌이 밖으로 빠져나오면 꽝이잖아. 그러니까 고정해 주죠. 그러니까 위에는 고정용, 아래는 지지용인데 이걸 뒤집어서 우리 시험에 등장했고 건축 기사도 마찬가지고. 이해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몇 번 지문을 볼 거냐면요. 리을 지문을 볼 겁니다. 리을 지문이요. 건식 석재 부침 공사에는 사용되는 모든 구조재 또는 트러스, 철물은 반드시 농막이 처리를 하고 강지 선택은 시공도에 따른다. 농막이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표면에 이렇게 건식 구조 돌 붙여 있는 거 보면 돌과 돌 사이에 녹물이 흘러나온 건물들 본 거야. 오래된 건물들 보면. 그래서 녹물이 생기면 보기 흉하거든요. 그래서 농막이 치를 꼭 해야 된다는 거야. 요 내용이 우리가 기억할 내용이야. 철물은 반드시 농막이 처리해야 된다는 거. 그 정도 하고 이제 문제는 각자 풀어보시고 나는 처음 공부한다면 안 풀어봐도 난 여유가 있는 사람 풀어보시고 내가 다음 파트는 꼭 풀라고 하지만 이제 그 다음 장이 93페이지 철근 콘크리트인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할 겁니다. 좀 쉬자고요.